1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다. 2번 하루에 한 번은 꼭 방광 세척을 해야 한다. 3번 소변 주머니를 침대 및 바닥에 놓아둔다. 4번 금기 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번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4번 금기 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1번에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침상 위에서라도 방광보다 낮게 소변 주머니를 고정해 주시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2번에 하루에 한 번은 방광 세척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일단 방광 세척은 의료 행위로 들어가고 간호사가 합니다. 참고로 언제 하느냐, 혈뇨라든지 농 때문에 요도가 막힐 우려가 있으면 멸균 하에 멸균 생리 식염수를 사용해서 방광에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못합니다. 당연히 제거라든지 삽입도 안 되겠죠. 3번에 소변 주머니를 침대 및 바닥에 놓아둔다. 바닥에 끌려버리게 만들어주시면 세균이 달라붙겠죠.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5번에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마음대로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소변이 새면은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고를 해주시면 소변줄이 방광 안에 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선 주머니 같은 게 방광 안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로닉이라고 하는데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소변줄이 밀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걸쳐 놓습니다. 근데 소변이 샌다고 말씀해 주시면 요 증류수 양을 더 확장을 해서 방광에 빈틈이 없도록 고정을 좀 해줄 거고요. 더 그래도 샌다고 하면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마음대로 제거 안 됩니다. 표준교재 252쪽에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 관리 봅시다. 중요한 거죠. 소변이 담긴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방광보다 낮게 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이 있으면은 역류성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자, 항상 아랫배에 방광이 있죠. 서 계시든 누워 계시든 소변 주머니의 위치는 방광보다 낮게 기억합시다. 유치 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소변 양이나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2~3시간마다 비우진 않습니다. 비우는 경우는 3분의 2 정도 됐을 때 비워주시면 되고 가득 찼을 때 비워주시면 안 되겠죠. 다시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상태라도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가능합니다. 단 방광보다 낮게 소변 주머니를 위치하셔야겠죠.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합니다.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빼버리면은 요도 점막이 손상이 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대상자가 소변줄을 빼버릴까봐 혹시나 억제대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고정을 좀 잘 해주셔야겠죠. 방광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풍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잡아당겨 버리면은 요도가 소변 나오는 길이죠. 굉장히 좁은데 이 상태로 빠져버리면은 요도 점막에 손상이 오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고정을 해주셔야겠죠. 유치도뇨가 연결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아랫배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 팽만감, 빵빵하거나 불편감, 아랫배가 아프거나 또는 요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게 요의죠. 그럴 경우에 무조건 보고를 하시기 전에 확인하실 거는 연결관을 확인합니다. 연결관은요, 소변 주머니와
소변줄과 사이에 연결된 투명한 관이죠. 그래서 꼬이거나 막혀서 소변 주머니로 소변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유치 도뇨 간의 교체, 삽입, 방광 세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환은 2주에서 보통 한 달 사이에 합니다. 방문 간호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를 하시면 됩니다. 지시가 있으면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무조건 드시고 배설량을 기록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시가 있을 경우에 드신 것, 나온 것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또는 탁해진 경우죠. 또는 소변이 적어진 경우는요. 또 마지막으로 소변이 새는 경우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소변량이 많아진 경우는 보고하진 않습니다. 그림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치 도뇨 간 소변 주머니 위치로 옳은 것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침대에 누워 계실 때도 난간 고정을 해서 침대 위치로 봤을 때 대상자의 방광보다 낮게 소변 주머니가 위치했으면 괜찮은 거죠. 2번 그림은 휠체어 팔걸이에 고정을 해서 안 되겠고요. 방광보다 높아버렸죠. 세 번째도 폴대에서 위에 얹어버리셨기 때문에 방광보다 높아서 안 되고요. 4번도 바닥에 끌려 있죠. 안 됩니다. 5번도 손에 쥐고 있으신 상태로 방광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림 문제입니다. 유치 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법 옳은 것. 1번 소변 주머니의 소변은 하루에 한 번 버린다. 2번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적으면 물을 많이 준다. 3번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에 배출구를 열어둔다. 4번 소변 주머니 소변을 비울 경우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5번 소변을 비운 후에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 제자리에 꽂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소변을 비운 후에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 정확하게는 배출구를 잠그고 꽂아주시면 되고요. 1번에 소변을 하루에 한 번 버리진 않습니다.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에 3분의 2 정도 찼을 때 비워주시면 되고 오답은 가득 찼을 때 비우는 건 안 됩니다.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적으면 마음대로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 보고를 해주셔야겠죠. 3번에 소변을 받은 후에 배출구, 소변이 나오는 부분이죠. 소변 주머니에서 비울 때 나오는 부분을 열어두시면 바닥에 소변이 다 새겠죠. 4번의 멸균 장갑은 우리 시험에서 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일회용 장갑, 비닐 장갑, 위생 장갑 정도가 되겠네요. 2번 의치 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의치를 끼고 자게 한다. 2번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3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 살균한다. 4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 먼저 뺀다. 5번 물에 씻어 건조시켜 보관한다. 정답은 2번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입니다. 1번에 의치를 끼고 주무시면 잇몸에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특히 3번에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 주시면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담가 주셔야 되고 찬물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위쪽부터 뺍니다. 5번에 물에 씻어 건조시켜 사용하시면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담가서 사용을 합니다. 의치 관리 방법 257쪽입니다. 첫 번째 의치 빼기. 부분 의치에는요, 클라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맞습니다. 클라스프라고 하면요, 부분 의치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라서 손톱으로 뺄 수 있습니다. 항상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어주시고 아래쪽 의치는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살짝 돌려 빼서 비스듬하게 빼서겠죠. 의치 용기에 넣습니다. 의치 끼우기 구강세정제나 미온수로 의치 삽입 전에 입을 헹궈 주셔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겠죠. 의치 삽입 후에 헹군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윗니, 아랫니 중에서 윗니를 먼저 끼웁니다.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에 들어가시게 하고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다. 윗니, 아랫니, 엄지, 검지 순으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의치 세척, 네,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닦습니다. 칫솔로 닦으셔야겠죠. 아무리 인공치아지만 손 브러쉬로 하시면은 안 되겠죠. 의치 세정제를 묻혀주시면 되는데 주방용 세정제도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 퐁퐁을 희석해서 잘 헹궈주시면 되겠죠. 단 치약으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연마제 성분 때문에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미온수,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셔야지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헹굴 때도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궈 주셔야 되지 뜨거운 물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의치 보관은요.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빼서 보관을 합니다. 전체 의치인 경우는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 있는 용기에 물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을 하시면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를 맞추어서 가득 담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뚜껑도 있고요. 기억합시다. 3번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나다라. 풀어봅시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가나다라면은 1, 2, 3, 4 중에서 처음과 끝 1번과 4번을 찾고 중간을 고민하시는 게 더 쉬우실 겁니다. 과정에서 생략된 게 있기 때문이겠죠. 자, 가부터 봅시다.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자세 정리 또는 시트나 옷 정리는 마무리겠죠. 정리니까 가가 4번. 처음을 찾습니다. 나는 침상 양편에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다른 팔은 둔부와 내태를 지지를 해서 옮긴다. 지지를 하는 거는 중간 과정이죠. 넘어가시고 다해서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라해서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침대 매트를 먼저 내려주셔야지 지지를 하거나 자세를 잡겠죠. 준비 자세네요. 라가 1번. 그럼 가가 4번, 나가 1번 해놓으시고 나다 중에서 고민을 해봅시다. 나는 대상자 몸에 손을 대서 지지를 하는 과정이고 다는 베개를 머리 쪽으로 치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가 2번, 나가 3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4, 3, 2, 1 확인. 1번 라 침대 매트 수평으로 하시고 2번 다 베개를 머리 쪽 치워주시고 3번 나 지지를 해서 4번가 마무리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정리가 되겠지요. 282쪽에 침대 위에서 이동도끼 봅시다. 대상자가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쪽으로 이동해서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처음 하실 거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치워 주셔야겠죠.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경우가 반좌위 같이 대상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편마비가 있거나 사지마비가 있어서 위로 못 올라가시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지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게
침대를 수평으로 해놓고 지지를 해야겠습니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에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기본 자세가 되겠고요.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한지 협조가 불가능한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에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양팔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해서 대상자와 함께 하나, 둘, 셋 침상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지요. 그림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으시오 하시고 요양보호사는 대퇴 아래 허벅지 밑에 둔부 쪽을 잡으시고 한 손은 침상면을 밀면서 하나, 둘, 셋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2명입니다.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을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도록 해서 신호에 맞춰서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사진을 보시면요. 양쪽에 마주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지지를 하시고 하나, 둘, 셋 위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문제입니다. 협조가 가능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 아래로 내려가 있을 경우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의 상체를 올려준다. 2번 양쪽 어깨를 잡고 올려준다. 3번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들어 올린다. 4번 왼쪽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한다. 5번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도록 한다 입니다. 협조가 가능한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하니까 건강한 오른쪽 손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난간을 잡으시오 하고 올라가시면 되고 요양보호사 위치는 왼쪽이겠죠. 왼쪽에 서서 대퇴 아래에 손 놓고 침상면을 밀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죠.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한다. 3번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에 잠김 버튼을 채운다. 4번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5번 팔꿈치를 약 90도 구부리게 해서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번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에 잠김 버튼을 채운다 입니다. 지금처럼 D자 모양으로 보행기가 있죠. 편 상태이고요. 접었을 경우는 양쪽 팔이 접어지겠죠. 그래서 폈을 때 딸까닥 소리가 날 정도로 고정을 해주셔야 걸어가실 때 넘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1번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2번의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가시면 안 되고 한 걸음씩 천천히 이동하셔야 되겠고 4번의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진 않겠죠.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가실 거고요. 5번의 팔꿈치 각도는 30도 구부리게 해서 허리가 아니고 둔부 높이로 조절합니다. 301쪽의 성인용 보행기 사용 돕기입니다. 보행기는요. 보행은 가능하지만 혼자서 걷기 힘든 대상자의 실내, 실외의 보행을 보조해주는 도구입니다. 접이식 보행기라면 펼친 후에 잠김 버튼이 완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시고 팔꿈치가 30도 구부러지고 둔부 높이, 즉 엉덩이 높이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보행 벨트를 잡고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할 때 보행기 순서는요. 어느 한쪽을 지지할 다리가 없기 때문에 세 번만 해갑니다. 보행기 먼저 보내놓고 한쪽 팔 가고 나머지 한쪽 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쪽 다리만 약할 때 보행기 순서는요. 편마비 대상자이겠죠. 그래서 불편한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가시고 건강한 다리가 따로 가시면 되겠죠. 투 스텝으로 갑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 함께 가시고 두 번째 건강한 다리 하나 둘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법으로 옳은 순서 추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가시고 오른쪽 다리가 갑니다. 하나 둘. 왼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왼쪽과 보행기가 함께 먼저 간다는 거 기억합시다. 5번 다음 대화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 대상자께서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라고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답은 1번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2번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3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5번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정답은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가 되겠습니다. 공감적 반응은요. 대상자의 감정에서 이해하고 같이 느껴보는 거죠. 외롭고 재미없다고 하니까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라고 대답을 하셨네요. 403쪽에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같이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연적 경청이라고도 하고 바람직한 공감은요. 일단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시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반복해서 주는 것이 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옮기는 것 뿐이지만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 충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대화를 지속시키면서 대상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기분을 이해해 주시고 한다면은 더 애기도 하고 싶을 때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지요. 예시 한번 봅시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님을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요. 양치질을 해라, 속옷 입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대답은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나 봅니다. 라고 접근하셔야겠죠. 스스로 못 챙기고 하시니까 제가 챙겨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공감하기가 아니겠죠. 귀찮긴 하시겠다, 그죠? 성가시고 화도 나시겠다. 일단 공감부터 해주시고, 그래도 대상자를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구하시면은 더 따라오시게 되겠죠, 그죠? 대상자가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하십니다. 요양보호사가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지요. 자, 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 놓는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1번 언어장애, 2번 이해력 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진압력 장애,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가 되겠습니다.
413쪽에 진압력 장애를 봅시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처럼 특정적인 세 가지에서 이런 환경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라든지 의식장애라든지 선망같이 또는 낮은 지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서도요. 초기에서는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지만 중고도 치매가 진행되면서 진압력이 떨어지죠. 진압력이라고 하면은 인지, 사고하는, 생각하는 능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초반부터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면은 날짜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 같은 계절 감각도 저하가 되시고 밤과 낮을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밤인데 어두운데 아침밥 왜 안 줘?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창밖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밤 10시입니다. 라고 인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장소. 치매 증상이 약화되면은 장소 진압력이 저하돼서 길도 헤매고 집안에서 부엌이나 안방도 헷갈리시게 되고 심하면은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라고 집이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시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입니다라고 장소를 자주 인식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겠죠. 가까운 친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다가 나아가셔서 배우자나 본인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홍길동 어르신이라고 진압력을 위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에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시고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합니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력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사진 등을 자주 인식시켜 주시면 좋겠죠. 규칙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주시고 주의사항 같은 것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문제 봅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께서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라고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대답은 1번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번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번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번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5번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진압력 중에서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겨울인데 도토리 주우러 가야 된다고 가을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상태죠. 그래서 지금 겨울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주시고 도토리는 가을에 난다라고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에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올바른 것. 1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2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4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5번 반말을 사용해서 친근감이 들도록 한다. 정답은 2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입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시각장애 대상자겠죠. 1번에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셔야 놀라지 않으시겠죠? 3번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하셔야지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시각장애 대상자가 마주봤을 때는 반대편이 되겠죠. 그죠? 이미지가 전달 어려운 형태는 촉각으로 이해시키는 것도 시각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5번의 반말은 언제든 하시면 안 되고요. 존칭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413쪽입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도 많고 충동성과 합숙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흔히들 ADH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AD라고 하면은 어텐션 결핍, 그래서 주의력 결핍, HD가 하이퍼 액티비티 디솔더에서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소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치료가 다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한 50% 정도에서 남게 되고요. 과잉 행동보다는 주의력 결핍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5분, 정말 5초도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중요 내용만 주의 집중할 수 있게 빨리 전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에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서 2번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시면 되겠고, 정말 주의 집중이 안 되는데 뭐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인주입이 안 되시겠죠. 3번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4번의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합니다. 5번은요,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TV도 켜있고 음악도 켜있고 밖에 노래도 부르고 있고 이렇게 되시면은 안 그래도 산만하신데 집중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TV도 끄고 조용한 곳에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전달할 것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7번의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날카로운 물건에 손이 베어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팔을 부목으로 고정한다. 2번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 3번 출혈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4번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5번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출혈 부위를 담근다. 정답은 2번 소독된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 입니다. 어떤 경우든 피가 났을 때 지혈하는 게 첫 번째겠죠. 1번에 팔을 부목으로 고정하는 경우는 골절이 있을 때 필요시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골절일 테고요. 4번의 팔의 위치를, 그러니까 피가 난 팔의 위치는 심장보다 높게 하셔야 지혈이 되겠죠. 중력에 의해서 다 밑에 쪽에 피가 몰리기 때문에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지 지혈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522쪽의 출혈입니다. 대상자의 혈액을 직접 접촉하면 혈액매개 감염성 질환, 예를 들어 매독이나 C형 간염 등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지시고 부득이하게 급하게 만지셨다면 비누로 손을 바로 씻어 주셔야겠죠.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사용해서 직접 압력을 꾹 가해주시면 되겠고요. 멸균 거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주시되 너무 꽉 조이게 감으면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심하면 감각도 없어지고 괴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감아주십니다. 그래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심장보다 높게 위치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팔뚝에 피가 났다. 그러면은 심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높게 올려주셔야 지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된다 이 말씀이죠. 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2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3번 등 밑에 베개를 받쳐 가슴을 높여준다. 4번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 엄지 손가락을 사용한다. 5번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는 일반인 구조자는 기도 유지만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한다. 정답은 2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입니다. 1번에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경우는요. 흡인 위험성이 있을 때겠죠. 경련을 할 때 입에 침이 고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회복 자세 시에도 흡인 예방을 위해서 고개는 옆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등 뒤에 베개는 받치지 않습니다. 4번에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엄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5번에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는 구조자는 기도 유지만 생략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공호흡도 같이 생략을 합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봤을 때 반응 확인 1단계, 그다음에 2번에 도움 요청 하시고 3번에 가슴 압박이 바로 들어가고요. 4번에 기도 유지 안 하시고 5번에 인공호흡 안 하신다는 겁니다. 6번은 상태 확인하시고 마무리되는 거죠. 아니면 계속 반복. 529쪽에 기도 유지 방법 봅시다. 한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은 턱을 위로 당겨서 기도 유지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도가 일자가 될 수 있게끔 이마도 젖히고 턱을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턱 아래의 연부, 부드러운 조직을 눌러서 기도가 폐쇄되지 않도록 엄지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지를 잡고 있는 사진 참고로 봐주시고요. 기도 유지를 배운 적이 없다면 기도 유지도 안 하시고 인공호흡도 생략한 가슴 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합니다. 1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옳은 것. 1번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3번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4번 제세동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게 한다. 5번 제세동 충격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 비율로 다시 실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세동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게 해서 손을 떼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의 정상적인 호흡도 없고 반응과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를 합니다. 2번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손을 떼셔야 됩니다. 압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의 전극 패드는요. 왼쪽 빗장뼈가 아니고 오른쪽 빗장뼈와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입니다. 그래서 빗장뼈는요. 쇄골뼈입니다. 그래서 오세 그리고 왼겨 이렇게 기억을 좀 합시다. 5번의 제세동 직후 다시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그렇죠 2로 실시를 하면서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 심실세동이라는 겁니다. 심장을 부분을 봤을 때 심실에서 나오는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죠. 1분의 맥박이 그러니까 심장이 300회 이상 떨린다 보시면 됩니다. 미세하게 떨려서 심장 그래프가 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거의 뭐 심장 멈춤 상태가 되겠죠. 전기 충격을 했을 때 다시 맥박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원부터 켭니다.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합니다. 반응도 없으셔야 되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분에게 합니다.
가슴 압박 하다가 제세동기가 도착하면은 지체 없이 바로 적용을 하고 전원부터 켜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극 패드 부착은요. 오, 쇠, 왼겨 말씀드렸죠.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겨드랑이 선. 세 번째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전도를 찍는 거죠. 제세동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단계겠고 자동으로 합니다. 2분마다 분석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떼셔야 됩니다. 내 전류가 읽혀지겠죠. 4번은 제세동이 시행이 필요한 단계라면은 제세동 버튼이 깜빡깜빡하겠죠. 그때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쇼크 버튼겠죠.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버튼을 누르십니다. 5번은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제세동 전기 충격 실시 후에 곧바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로 시작하시고 기계가 자동으로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분 후에 분석 중 하면 손을 떼시고 전기 충격할까 말까 반복이 되는 거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의료진에게 인계할 때까지 지속을 합니다. 그림 문제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전극 패드 부착 위치로 옳은 것은 그렇죠. 1번 오른쪽 쇄골 및 쇄골이죠. 왼쪽 겨드랑이 및 옷의 왼겨.